여기 한국인은 너무 감정적이고 융통성 없다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사방산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즈비그뉴 블라우프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군사 무기와 방산 계약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던 제 사무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좁고 답답한 곳이었어요. 온갖 서류들이 사방에 쌓여 있었죠. 전투기와 탱크 관련 오래된 잡지들이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고요. 빈 커피잔들이 서류 사이사이 빈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회색빛 바르샤바 건물들이 보이는 창문 아래 놓여 있었어요. 머리 위 형광등이 환한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죠. 가끔 깜빡거리면서 컴퓨터 화면에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무기거래와 군사계약에 관한 기사를 타자로 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고한 생각이었죠. 편집장이 한국 회사들에 관한 취재를 맡길 때마다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업 거래할 때 융통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인들도 미국 무기 회사들처럼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차가운 사업적 거래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수년 동안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낡은 스웨터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르샤바의 번잡한 거리를 걸어서 사무실 건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세제 냄새가 나는 좁은 복도들이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라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텅 빈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갈 때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일과가 있었어요. 먼저 다른 기자들과 함께 쓰는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죠. 커피는 항상 너무 연했지만 그래도 마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이 똑같은 종류의 기사들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새로운 탱크 계약, 저기서는 미사일 거래, 정치인들이 국방비 지출을 놓고 다투고 있는 소식들 말이에요. 이런 기사들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동기에서 항상 최악의 면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있었죠. 이런 태도 때문에 제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가짜 미소와 사업적 악수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편집장인 즈지스와프 마리노프스키는 저와는 달랐어요. 은백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지혜로워 보이게 하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을 때 그는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마리노프스키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넓었어요. 높은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책들로 가득 차 있었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제 어수선한 작업 공간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22년 어느 특별한 날이었는데 봄 햇살이 그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르샤바가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나무들이 새잎을 트우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무거운 코트 없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희망이 느껴지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노프스키가 책상 뒤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해 보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즈비그뉴,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취재 과제가 있어. 저는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지만 편안했어요.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이야,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FA-50 전투기 거래, 48대, 30억 달러. 폴란드가 한국과 맺는 가장 큰 방산 계약이지.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느껴졌어요. 또 한국 취재였어요. 또다시 한국 사업가들이 이익을 계산하면서 가짜 미소를 짓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였죠. 또다시 폴란드 관리들이 파트너십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싼 무기만 원하는 걸 봐야 하는 기회였어요. 이번이 한국으로 가는 12번째 출장이 될 거야.
마리노프스키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계약 체결식과 기술 이전 협의를 취재해 주었으면 해. 12번째 출장.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12번이나 한국에 갔었던 거예요. 12번이나 한국 방산 회사들에 대해 회의적인 기사를 써왔었던 거죠. 12번이나 한국인들도 무기 사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고 확신하며 집에 돌아왔었어요. 탐욕스럽고 부정직하다고 말이에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 냉소주의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벗을 수 없는 두꺼운 코트 같았죠. 뻔해요. 제가 말했어요. 반짝거리는 공장들을 보여줄 거예요. 인상적인 숫자들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거고요.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해 떠들어댈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비싼 값에 무기를 팔고 우리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마리노프스키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슬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즈비그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내가 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이 차가운 바람처럼 저를 때렸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 생각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 옳다는 것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었거든요. 한국 회사들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가정을 바탕으로 수백 편의 기사를 써왔었어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질문이 제가 사무실로 돌아갈 때까지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도 함께 있었죠. 그날 밤 가방을 쌀 때도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댐에 생긴 작은 균열 같은 작은 의심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작은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12번째 한국 출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해, 파트너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이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에는 오랜 비행 시간 동안 한국 회사들이 저를 속이려고 할 온갖 방법들에 대해 메모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편집장의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인천공항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천장 조명을 반사하는 깨끗한 바닥이 있었고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여행객들을 여러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공항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자신감이 떨어진 채로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천까지 가는 길은 몇 시간이 걸렸어요. 카이에서 온 한국인 가이드가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기사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비록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초록 언덕들이 바다, 파도처럼 솟았다 잦아들었다 하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들이 언덕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죠. 논들이 하늘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천에 가까워지면서 제가 똑바로 앉게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거대한 건물들이 온 지역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공장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항공기 경납고들, 연구시설들, 그리고 시험센터들이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단지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 카이 본사 건물 앞에 멈췄어요.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건물이었는데 오후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벽들이 있었죠.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입구 앞에서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건물들 사이를 목적 있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 안은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바닥은 제 신발 밑에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광택 나는 대리석이었죠.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대형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여러 개발 단계에 있는 항공기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접수처가 회사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발음이 조심스럽고 명확했죠. 5층까지 부드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다린 회의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들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경남의 구릉진 언덕들이 보였죠. 언덕들이 초록 캔버스에 칠해진 색색의 물감 조각들처럼 보이는 봄꽃들로 덮여 있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서문혁진 부사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방산업체 사람들은 시끄럽고 공격적인 남자들이었거든요. 비싼 정장을 입고 빨리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혁진 씨는 달랐어요. 키는 컸지만 조용한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장은 단순하고 잘 맞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죠. 악수를 할 때 악력은 단단했지만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눈이 친절하면서도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긴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혁진 씨가 전통 한국 차 세트로 차를 따라주고 있었죠. 찻잔들은 작고 섬세했는데 하얀 도자기에 작은 파란 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차는 초록색이었고 향기로웠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차를 대접받아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혁진 씨가 말할 때 그의 영어는 신중하고 사려 깊었어요. 미리 준비된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죠. 대신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함께와 상호 성장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진실하게 들렸어요. 더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방산업체들이 항상 인상적인 통계와 기술 사양으로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죠. 고객들을 다리 달린 지갑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혁진 씨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에 혁진 씨가 카이 시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직원들이 FA50 훈련기를 조립하고 있는 거대한 경납고들을 걸어 다녔죠. 비행기들은 매끄럽고 아름다웠는데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전선과 부품들이 노출된 금속 골조일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세심하게 안무된 발레의 무용수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정밀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면서 모든 연결부, 모든 볼트, 모든 전선을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기술진 팀이 FA50 조종석에 첨단 항공전자장비를 설치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죠. 각 부품을 소중한 보석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지시를 따르는 조립라인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경납고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를 봤어요. FA-50보다 더 크고 첨진되어 있었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비행기였는데 땅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공기를 가르는 것 같은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각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매니저인 남궁태산 씨를 만났어요. 40대 후반의 나이로 짧고 단정한 머리와 전직 군인의 고든 자세를 하고 있었죠.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잘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죽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 질문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매하고 회피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완전히 솔직했거든요. 기밀 정보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정확한 정보로 답변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매끄럽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술적 전문 용어 더미 아래 진실을 묻어버리곤 했거든요. 태산 씨는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때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의 직설적인 접근 방식이 신선했지만 동시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다면 그들에 대해 제가 또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메모를 쓰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사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흥분한 아이들처럼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본 모든 것들이 제 예상과 반대였어요. 한국 매니저들의 진정성, 직원들의 기술, 시설의 품질, 그 어느 것도 제 냉소적인 가정과 맞지 않았거든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안한 편견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었어요. 그 균열을 통해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었죠. 파트너십이 실제로 파트너십을 의미할 수 있는 세상, 협력이 진짜일 수 있는 세상, 비즈니스 관계가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아직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이에요. 하지만 벽의 균열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이 전보다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커피와 담배 냄새가 평소보다 더 거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중에 제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FA50 거래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평소 기사들과는 달랐어요. 한국 기술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마치 신발을 반대로 신은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었죠. 편집장 마리노프스키가 기사를 읽고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했어요. 몇 주가 지나갔어요. 유럽 방산 계약과 NATO 회의에 관한 다른 기사들을 취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카이 직원들의 조용한 효율성이 기억나고 있었죠. 혁진 씨의 진실한 눈빛과 태산 씨의 솔직한 답변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억들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걸 바꾼 전화가 걸려왔어요. 늦봄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비가 작은 손가락들처럼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은 집에 갔지만 저는 폴란드 군사비 지출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와 아래 거리에서 들려오는 멀리 떨어진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조용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동유럽 방산 계약을 담당하는 동료 엘주비에타 그제고지크가 나와 있었죠. 유럽 방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급하고 숨이 차 보였어요. 즈비그뉴, 이걸 봐야 해.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어요. KF21 프로그램에 관한 뭔가가 있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암호화된 이메일로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었어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사무실 건물로 보이는 곳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타임스탬프를 보니 몇 주 전에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거칠고 흑백인 동영상에서 본 것이 제 위장을 깊은 우물로 떨어지는 돌덩이처럼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USB 드라이브로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말이에요. 동영상에는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문서를 하나하나 복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남자들은 미리 범죄를 계획한 도둑들처럼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주비에타가 그 두 남자에 대해 조사를 해두었어요. 이름은 와이드 라만과 수자야디 프라마디였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KF21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하지만 기밀 설계 파일들을 개인 USB 드라이브에 복사할 권한은 없었죠. 동영상에는 그들이 6,600개의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많은 파일들이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인 도둑질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남자들이 한국의 신뢰를 배신한 거였죠. 수년간의 연구개발 작업을 훔쳤던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비밀들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은 끔찍한 깨달음이었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출장 후 몇 주 동안 폴란드 관리들이 비밀리에 한국 기술을 역설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설계를 연구해서 그 지식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죠. 기술 분석이나 산업협력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정중한 형태의 도둑질일 뿐이었어요. 엘주비에타와 저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이 한 일의 전체 규모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건 수년 만에 가장 큰 방산업계 스캔들이었고 이걸 알고 있는 기자는 저희뿐이었어요. 그날 밤 제 낡은 차를 타고 바르샤바의 어두운 거리들을 달리고 있었어요. 앞유리 와이퍼가 봄비를 밀어내면서 끼익끼익 소리를 내고 있었죠. 가로등들이 젖은 포장도로에 노란빛의 웅덩이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시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희는 긴장된 에너지로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창고 지역까지 인도네시아인들을 따라갔어요. 그 지역은 철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름 없는 회색 건물들로 가득했죠. 저희가 찾는 건물도 다른 모든 건물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평범한 콘크리트 벽, 작은 창문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정쯤에 트럭 한 대가 창고로 와서 멈췄어요. 세 남자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몇 분 후에 금속 서류 가방들을 들고 다시 나왔어요. 서류 가방들은 컴퓨터 장비와 USB 드라이브를 넣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증거를 얻을 기회였어요. 차에서 뛰어내려 트럭을 향해 달려갔죠.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엘주비에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제가 오는 걸 보고 인도네시아어로 뭔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세 남자 모두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제가 먼저 트럭에 도착해서 누가 맞기도 전에 서류 가방 하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인도네시아 남자들이 창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저를 쫓아왔죠. 엘주비에타가 저희 사이로 차를 몰고 와서 방벽을 만들었어요. 저희 차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서 사방에 하얀 거품을 뿜어내며 볼 수 없게 만드는 두꺼운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소동 속에서 서류 가방을 갖고 탈출했어요. 안에서는 정확히 예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훔친 한국 기술 파일들이 들어있는 USB 드라이브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서 저희가 모은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USB 드라이브들이 고발장처럼 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죠. 각각에는 인도네시아나 폴란드나 한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비밀들이 들어 있었어요. 혁진 씨와 그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태산 씨와 제 질문에 대한 그의 솔직한 답변들을 떠올렸죠. 이 한국 매니저들이 국제 파트너들을 신뢰했었던 거예요. 선의로 자신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신뢰가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었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일과 이익을 모두 나누는 것을 의미했어요. 폴란드도 인도네시아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더 정중하게, 더 나은 변호사들과 함께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 것처럼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신뢰와 배신에 대해, 파트너십과 도둑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창문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 메시지처럼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기술을 훔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사업 관행이라고 가정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협력과 착취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죠. 수년 동안 저를 보호해 주었던 편안한 냉소주의가 지진 속의 낡은 벽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뢰란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편집 회의가 월요일 아침 9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눈을 감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 파일들을 훔치는 보안 영상이 보였거든요. 신문사 회의실에서 편집장 마리노프스키와 다른 기자 4명이 함께 모였어요. 인도네시아 기술 도난과 그것이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두꺼운 증거 파일을 준비해 두었어요. 보안 비디오의 스크린샷들, 도난당한 기술 문서들, 훔친 기술의 가치에 대한 연구 자료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들을 다 발표하고 나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지적재산을 대규모로 도난한 거였습니다. 그때 시니어 국방특파원인 보이치에흐 스트지니에비치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즈비근유,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년 동안 해온 게 정확히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한국 설계도를 가져다가 연구해서 우리만의 무기를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지? 그의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저를 쳤어요. 우리는 그걸 산업협력이라고 부르지. 보이치에흐가 계속 말했어요. 기술 이전이라고 부르고 파트너십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솔직해지자고. 우리는 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다만 더 정중하게 할 뿐이지. 테이블 주위의 다른 기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모두 이런 현실에 편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들에게는 기술을 훔치는 게 그냥 평범한 사업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국 출장 중에 제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진정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봤었어요. 정직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관계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목격했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같지 않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하는 중에도 제 주장이 얼마나 약하게 들리는지 깨달았어요.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가 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리노프스키가 토론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침내 안경을 벗어서 천천히 닫기 시작했죠. 만약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 나을 게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합당한 파트너로 만드는 거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을 신뢰받을 수 없다면 왜 한국이 우리와 그걸 공유해야 하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무겁고 불편한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신뢰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정직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했죠. 만약 우리가 그 신뢰를 배신한다면 그게 국가로서의 우리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거죠?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게 느껴졌어요. 수년간 억눌러왔던 의심들과 불편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줬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어서 기술을 공유했었던 거예요. 이익보다 진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 솔직했었죠. 그날 오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인도네시아 기술 도난에 관한 기사를 다시 썼어요. 단순히 사실만 보도하는 대신 그 도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썼죠. 신뢰와 배신에 대해 썼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 나라의 한국 기술 역설계 계획에 대해 썼어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가 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죠. 제가 지금까지 쓴 기사 중 가장 어려운 기사였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수년간 저를 보호해 주었던 벽을 허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사를 다 쓰고 나니 공허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말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 도난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고 제 나라가 그들의 신뢰를 배신할 계획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한국이 모든 국제 파트너들의 시스템 접근을 즉시 제한했고 기술 공유 회의를 무기한 중단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불에 불로 맞서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더 강한 방화벽을 구축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문 밖 회색 바르샤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제 관계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죠. 혁진 씨와 태산 씨가 저에게 보여줬던 신뢰는 사라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접근권은 얻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었어요. 진실성을 잃었죠. 명예를 잃었어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스스로를 부를 권리를 잃었습니다. 몇 달 전 편집장의 질문을 떠올렸어요. 만약 내가 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떨까? 한국에 대해 틀렸었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도 틀렸었어요. 이제 협력과 착취의 차이를, 파트너십과 도둑질의 차이를, 신뢰와 배신의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지식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사무실 창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13번째 한국 출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회의적인 기자로 가지 않을 거였어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부서진 것을 재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갈 거였어요. 영웅의 여정이란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지혜로 끝나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가장 고통스러운 보물이기도 하다는 걸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즈비그뉴 블라우프스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